우원식 의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회가 집중할 것을 촉구했고 야당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추석 이후 19일쯤 합의 처리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사흘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과 TMF 사태 책임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추석 의료 대책에 대해 속빈 강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한동훈 대표는 내년도 의대 증원도 논의하자며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고 이재명 대표는 25만 원 차등 선별 지원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입장 변화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지 분석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정부 질문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는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열고 경제 분야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야당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TMF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회성, 일률적으로 현금성 소비 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소비 증대와 민생 회복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내수를 위해서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찬성하십니까?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MF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야당은 TMF 사태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의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와 입점업체에 대한 선구제 후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지금 책임져야 하겠죠. 그러면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그렇죠.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또 정부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고금리로 지원하면서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야당에서 비판하자 중기부는 자금 이율과 보증료를 모두 낮춰서 전체 3.8%에서 4.9%로 시장보다 낮춰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경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2%대에 머물러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면서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내수는 아직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건설 경기 회복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추석 이후인 19일로 미뤘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 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의정 대화 가능성을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며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국회는 당면 과제인 의정 갈등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인 19일을 시점으로 못 받고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 권한 등 법안 내용의 3권 분립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반발했지만 대법원장 추천하는 특검으로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야당의 무제한 비토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이 아무리 추천을 해도 민주당의 마음에 드는 그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제안한 제3자 추천을 받아들인 법안이라면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비토권은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지 축소 은폐에 관여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측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성이 없는 겁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한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3개 법안을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19일로 미루면서 추석 이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현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별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입니다.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정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적발되거나 최고 금리를 위반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 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나 상해, 폭행, 협박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부산을 찾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 그리고 지역 차에 대한 어떤 그런 낭패감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도 부산은 제2의 도시인데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보니 인구가 줄고 출생률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 목표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어 다음 달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의 서동 미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지역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추석 의료 대책이 임기 응변에 불과하다며 각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이든 선별이든 일단 추진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 때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건 의료 대란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수가를 3.5배로 올려서 돈으로 때우겠다. 그 돈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내전 중인데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겠냐며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을 만나 의료 대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확답을 받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대비해 농어촌 의료취약지 병원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상황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의료 취약 지역에 있던 공보의로 메우면서 지역 의료 인력에 오히려 더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에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원이라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중소 중견기업과 잇따라 민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토론과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국민 소득 수준이 오르고 중산층도 생긴다며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했던 25만 원 지원법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처리를 시사했던 25만 원 일괄 지원법 이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보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 등 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온 것까지 고려한 제안일까요? 네,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25만 원 일괄 지급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고 나온 직후 이재명 대표가 양보안을 오늘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차등 선별 지원이다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건데요. 원래 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여당과의 논의에 따라서 차등 선별 지원도 열어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이 민주당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는 야당이 주도하는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이 추석 물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금치나 배추 등 일부 채소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급등해서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추석 물가 당정 협의를 열었다는데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선별복지를 원래 얘기했던 게 대통령실이긴 한데 최근에 그 윤 대통령 발언을 좀 고려하면 당장에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잡음이 상당한 상황이라서 정부나 여당에서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야당 추진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지난 7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 발언을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왜 줍니까? 한 10억 원씩 아니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그보다 앞서서 총선 직후 이뤄진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 때에도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별복지를 하고 있다, 더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 거부의 뜻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역시 경제 관련 질문에서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130만 가구에 2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의 증가가 이뤄졌다라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70%나 80%에 대해서 지급하는 안 역시 이 선별 차등 지원 제안에 여당과 정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일 선별 지원금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부의 현 복지 정책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내일 예정이 된 본회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 질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 25만 원 지원법도 그렇지만 민주당에선 내일 본회의 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 이걸 그동안 내비쳐 왔는데 오늘 법사위도 그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을 처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각종 의혹들을 추가해서 모두 8개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당초 민주당은 내일 대정부 질문을 마치고 김 여사 특검법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 또 25만 원법의 패키지법인 지역화폐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2개가 일단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는데 이 부당한 상정이 이뤄질 경우 필리버스터 등 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던 게 오늘 오전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 본회의 상정과 통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국회의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우원식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우려했던 그 필리버스터, 추석 전에는 필리버스터가 열리지 않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내에서 여야 중재자의 역할, 이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원식 의장은 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운을 띄운 이슈로 본회의 처리 사안이 아니라 의료되려
되랑 관련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여당과 야당 또 정부와 의원 모두 유연한 태도로 대화를 해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의료 대란의 위기를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은 김여사 특검법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정부도 이때까지 의료 대란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야당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당초 3시로 예정됐던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 동안 지연이 됐는데 그 사이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장실을 다녀왔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의장을 만난 뒤에 나와 국회의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나도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우원식 의장은 함께 올라온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내일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추석 연휴 이후에 세계 법안 처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보자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회의장이 의료 대란에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오늘 냈는데 이에 이제 여와 야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또 그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서완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오물풍선 화재 보상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인 만큼 북한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공장들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오물풍선 피해 지원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각 지자체와 협의해 원만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기업에 보상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인센티브 등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대현 변호사도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우려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원과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이광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인 민지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행정과 권한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의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지방 분권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미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만나 저출산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을 추진한 헝가리 모델을 소개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헝가리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포 그리고 유학생들에 대한 헝가리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9월 1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전 폐지된 지구당 부활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당대표 된 다음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걸 처음 해봅니다.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해내기 위해서는 지역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또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언론, 시민들의 그 감시의 눈 속에서 오히려 지역당 부활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욱 개혁하고 시민들이 더욱더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젠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건데요. 지구당이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된 정당의 지역 조직을 말하죠. 당시 정당들은 지역구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후원금 모집과 동시에 당원들을 관리하면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구당이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 불법 정치자금에 오가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이 이렇고요. 지구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4년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당시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야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실퇴행적이죠. 정치권의 이해관계인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사안인가. 전 세계에서 지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까지 전부 후원금을 받아서 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오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뿐만 아니라 조국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지구당이 부활되면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의원과 김부겸 전 총리는 지구당 부활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뿐 아니라 중앙 정치와 지방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습니다. 지구당 부활 논의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성향에 상관없이 찬반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 폐지됐던 지구당 제도는 부활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챗GPT 국감입니다. AI 기술이 정치권에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이번 국감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다음 달 시작되는 22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속 의원실에 챗GPT 유료 계정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국정감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세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AI가 좌우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 같습니다. AI 시대에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 영역과 기술 영역, 그리고 정부 영역이 AI 시대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역사에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 활용 방침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챗GPT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정감사 준비나 정치적 조언에 도움을 제공하는 건 인공지능의 역할이 아니라며 빗대어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기밀이 포함된 국감 자료를 챗GPT에 학습하게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재용 국민의힘 디지털 정당위원장은 대화 내역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지 않게 팀 플랜을 이용하겠다며 보안 대비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국감의 상당 부분이 데이터 분석으로 이뤄지는 만큼 잘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춰 최신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옥인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대정부 질문 이제 오늘이 사흘째인데요. 오늘은 물가와 금투세 등을 놓고서 경제 분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덕수 총리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두 분 동의하십니까? 네,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나요? 원래 한덕수 총리가 장관 시절부터 네. 아마 장관은 보수 정부가 아닌 그 반대편 정부 때 장관을 하고 또 그 정부에서 또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의 바른 스타일이라고 네. 할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정부 질의 때 장관들이나 총리나 그 야당의 공세라든지 또는 비난에 대해서 최대한 겸양의 미덕을 발휘했던 것이 마치 또 상례인 것처럼 돼 있다가 네. 이런 상례가 바뀐 게 아마 이해찬 총리 시절부터 바뀌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그때 상당히 생각도 공세가 셌었죠. 네, 들고요.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단명할 거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총리 교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장수하는 총리가 됐고 대한민국 역사상 총리를 2번 했던 총리가 또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요번에 그 답변 태도를 보면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생각했던 거는 네. 적어도 수치라든지 통계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니까 굉장히 신뢰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당의 공세라는 게 정치 공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치와 통계를 들어 반박을 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어법도 많이 달라져서 그건 좀 낯설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공방을 벌인다든지 하는 거. 근데 아마 대통령의 주문이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싸우라. 그런 주문과 함께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2번 총리의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 지금 네. 그 클라이막스인데요. 여기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신껏 원 없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흥미롭게 보셨다고 해서 박지원 의원과의 일명 티카티카 부분 이제 뭐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참 재밌었다, 신선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반면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또 이제 좀 비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국회의 그 소위 질문과 답변의 어떤 교과서적인 행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본인이 몸담았던 김대중 정부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또 총리로서는 자기가 모셨던 상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우를 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그게 국정 운영과 직결되기보다는 상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또 네. 아마 이제 정치인을 좀 띄워준다라는 차원에서 박지원 의원을 상당히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찌됐든 막말이라든지 또는 양당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티키타카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그 개인적인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러한 식의 그 질의 답변의 그런 해프닝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해프닝으로 이제 보시는군요. 그 달라진 한덕수 총리 어떻게 보셨나요? 두 번째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저도 좀 말씀 중에 생각해봤는데 김종필 총리가 2번 한 것 같아요. 옛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한 번 하고 아마도 네. 아마 두 번째 그러니까 2번 하신 분이 이제 총 들어서 김종필, 한덕수 이렇게 이제 특히나 정부를 떠나가지고 네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때 각각 한 번씩 한 셈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티키타카 얘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21대 말부터 지금 22대 국회까지가 워낙 좀 비호감스러운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지 않나.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박지원 의원이 이제 뭐랄까 얘기한 것 자체가 아주 모범적이라기보다는 그 기존에 너무 좀 이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리고 이제 험한 말들만 오고 가는 것에 비해서는 좀 약간 이례적인 거여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야당에 대해서 좀 공세적으로 취하는 건 실은 꼭 이번만은 아니에요. 그 한 작년 중반경인가요? 그때 이제 그 작년 초중반인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맞서라라는
이게 오더 또는 주문을 한 적이 그랬었죠? 있었는데 네. 넓게 보면 이제 그런 거에 좀 연장이고, 그리고 원래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임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비정상적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을 참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은 아니고 전원을 통해서 내가 총사퇴 같은 걸 얘기하는 판국에 결국 바뀐 사람 거의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바뀐 사람은 이상한 약간 독립기념관인데 독립에 관심 있는지 의심스러운 분이 독립기념관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주자로 하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으로 지금 하고, 이런 좀 이상한 어떤 총선에 책임을 지고 참패해가지고 내각을 교체한 거라기보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계속 계시는 것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의 좀 비정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인물난, 뭐 대안부재, 뭐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거를 떠나서 그러니까 인물난은 언제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야당이 특히나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실은 총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국회가 찬반 투표를 하고, 네네. 장관은 이제 실은 대통령이 실제로 지명할 수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계속 뭔가 그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화답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적절한 분으로 한덕수 총리는 이제 그 사퇴를 하시고 다른 분을 적절하게 내세우는 게 맞았으나, 그거를 이제 실은 그냥 이렇게 눈치고 넘어간 거죠, 현재는. 네네. 그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이제 국무위원들의 이번 그 대정부 질문에서의 강공 드라이브, 이제 한결같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정치 흐름을 보면 총선을 전후한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반 구도였는데, 네. 지금은 저는 뭐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구도가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대표를 하는 거긴 하지만 당에 대한 장악력은 기존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차기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직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이런 구도였다면 지금은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약간 삼각형 또는 리더십 삼국지라 그럴까요? 네.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거의 연장으로 약간 여당이 우리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들이 보기엔 이름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이 대표할 때랑은 여당의 어떤 존재감이 좀 달라진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금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방,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네. 그런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 대통령실이 주도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이 주도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여당으로서 존재감은 21대 말과 22대 직후보다는 지금 조금은 더 올라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마치 그 씨름의 삿바 싸움 같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그 기싸움이 굉장히 그 치열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오늘 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김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단독 처리에 이어서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사하면서 국회에는 이제 전운이 한때 감돌았었는데,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추석 이후 처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초유의 추석 필리버스터는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19일에 여야 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19일 이 두 특검법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추석만 피했을 뿐이지, 네. 19일에 결국 처리가 되는 그런 그 일정이라면 추석 밥상에 여전히 그 이슈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야당의 입장은 한 틈도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요하게 이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든지 일련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의장이 그것을 19일로 연기하지 않았다면 네. 추석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체도 상당히 딜레마였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중적 딜레마인데, 네. 일단은 조금 수년을 시켰지만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야당에게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로 그 소재로서 활용될 것이다라는 거는 네. 지금 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추석 전이든 후든 상황은 뭐 달라진 게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원래 정치라는 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적정한 시점에 그것을 사과할 걸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래야지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혜병 특검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나 뭐랄까 시간을 질질 끌고 뭔가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편으로는 여당 쪽에서는 민주당은 맨날 좀 똑같은 거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실은 제일 중요해요. 네. 국민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여전히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일반적이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뭐 다소 이러저런 과정에서 거친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야당의 큰 틀에 대해서 민주당의 큰 틀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고 네. 민주당이 좀 더 약간 자신만만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너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네. 여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뭐랄까 반성하고 뭔가 대책을 내세우는 게 좀 더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첫날이죠. 19일에 또 이제 이 특검법들이 또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 순찰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이후에 행보가 이제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또한 이제 추석 인사, 예고 등 여러 가지 이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또 평가, 또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 부원장께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애초에 사과를 하든지 조기에 이 문제를 털었어야 되는데 네. 털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야당에게 활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 부부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개식용 금지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요번에 또 뭐 추석 인사도 부부가 같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보다도 이 유권자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유권자들의 인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 마포대교에 가서 이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뭐 18장이나 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뭐 여론은 좀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여론 외에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행동을 자제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 네. 아마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정면 돌파해서 네. 내가 이렇게 당당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대통령과의 이제 해외 활동도 또 아마 예정이 돼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이것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의 정치인들 중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국민 눈높이로 보면 추석 전인데 이것 자체도 또 공격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비슷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한두 번이 아닌데 비공개 행보를 한 다음에 예. 거의 수십 장의 사진을 공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그래서 목표가 뭔지를 뭐랄까 이제 일부 좀 비판적인 분들은 네. 화보집 찍으려고 대통령실 들어갔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 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고 원래 이제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영부남 아니냐, 영부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여가지고 그런 오히려 자살은 예방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어떤 비난 또는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화가 돋구는 그런 건 오히려 좀 부채질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하면 의료 대란이겠죠. 정부가 이제 추석 연휴를 전후한 기간 동안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를 3.5배로
올리겠다. 이제 응급 의사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런 이제 대책을 안으로 발표를 한 거고, 거기에 이제 의대 교육 환경 개선에 5조 원을 차후에 투입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현재 3,000명이 정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1,000명이 추가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숫자가 11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매년 3만 명씩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몇만 명이었냐면 5만 명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 의사 숫자는 5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구 숫자는 약 400만 명 정도에서 8% 정도밖에 증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의사 숫자를 왕창 늘리면 낙수 효과가 벌어져가지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가 알아서 다 잘 해결될 거다라는 건데, 지난 20년을 복귀해 보면 실은 의사 숫자는 2배 이상 늘어난 적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역 의료가 됐건 필수 의료가 됐건 더 계약되면 계약됐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의사 집단이 워낙 이제 좀 이러저런 국민들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을 잘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500명이 됐건 2,000명이 됐건 애초에 과학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했고, 심지어 합리적인 그 회의록을 달라 그랬더니 회의록이 있는데 파쇄해버렸다라는 어떻게 보면 잠깐 되게 좀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그럴 정도로 약간 그 아무 어떤 그 이런저런 대책 없이 약간 다른 의미에서는 개혁 포퓰리즘을 한다 그럴까요? 네.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어떤 수가 문제, 필수 의료 분야 또는 급여 분야에서는 저수가인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이제 의학 전문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아닌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네. 네. 그러나 그런 좀 귀담아 들을 얘기는 그동안 계속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일이 커지니까 약간 마치 이제 돈 주면 사람들 올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땜빵도 되지 못하는 땜빵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뭔가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좀 진솔한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이제 이 의사들 집단을 부분적으로 하고, 그리고 양보할 거 좀 양보하면서 지금이라도 좀 수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돈 몇 푼 주면 더 올 것처럼 하는 거는 이렇게 다시 화를 돋구는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의료 대란 이 상황에 대한 그 정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추석 연휴에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이제 좀 좁혀서 그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들어볼까요? 이제 어쨌든 이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당장 진료하고 수술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진찰료를 3.5배 올리겠다. 이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다들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나라라면은요. 추석의 연휴에 한해서 단 5일만이라도 네. 전공의들이 복귀하겠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정부의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분개하는 것이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5일만이라도 우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의사들 중에 지금 의대 교수님 삭발하시고 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나돌고요. 그런가 하면은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조롱이라든지 악성 댓글을 의사가 달았다라는 또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네. 그런데 지금 최 부원장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의사들이 정말로 뭐 지금 그러진 않았지만 한 5일에서 7일 동안 봉사라도 하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러가겠다. 네.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돈 올려줄게 그러면은 기분 나빠서라도 안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추석 건보 수가를 인상하고 의학 교육에 5조를 투입한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당장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세요? 이러고 반박을 해요. 네. 실제로 돈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신앵커를 포함해서 최 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사 아닌 일반 국민들은 전부 지금 의료 대란에 인질이 됐어요. 아픈
게 뭐 계획하고 아픕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게 너무 갑갑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야정의 협의회를 하자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급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당장 그러면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내일부터 아마 수시 그 접수를 할걸요. 네네. 이런 세상의 무대책과 그 임기응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야 정은 여기서는 적어도 합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의사들도 지금 뭐 전공의와 의협 간의 갈등도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다잡을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비극이긴 한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여야정이 협의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장 무슨 그 해결책이 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의사라면 단 사흘만이라도 추석 연휴에는 자원봉사를 하되 다시 그 다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해서 그래도 대한민국 의사가 의사로서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십사 호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2,000명 증언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만이라도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돌아와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 예, 이게 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의료계를 이제 대화 테이블로 이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의대 증원부터 좀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은 이게 또 뭐 대통령실 입장하고 바로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내년은 불가능하고 확정이다. 이렇게 이제 엇갈린 그 반응을 내놨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고3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수시 때는 이제 6장의 그 서류를 접수할 수 있거든요. 네. 학교별로. 네. 그래서 이제 아빠 어제 접수했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못 바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3들은 이제 학교를 지금 수시는 다 접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끝난 건데 다만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서로 이제 대화나 어떤 이런 협의체, 지금 이제 의료 대란 또는 이제 그 의사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그게 좀 많이 달랐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로 상대 끝에 있는 사람이 어느 쪽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당신 주장은 틀리니까 절대 그런 주장을 하지 마. 그런데 참여는 해.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참여를 노력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나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게 내가 이제 바른말 고운말 하는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뭔가 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건지 문제인데 내 말이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뭔가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야 그것도 아무튼 열어놓고 얘기해보자라고 말하는 거랑 야 네 얘기는 얄짤없어 라고 말하는 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약간 조종자 역할, 의견 조율 역할, 어떤 중간자 역할. 그래서 중간자 역할은 실제로는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욕만 딥다 먹고 이제 뭔가 성사는 안 될 수 있지만 뭔가 지금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 이런 논란이 물론 이제 민주당도 제안하고 추경호 대표도 제안했지만 최초의 촉발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가지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름은 이제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정도까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들 희생자들이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다음 이슈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25만 원 지원금을 양보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25만 원법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대신 이제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런 그 양보 의사를 밝힌 계기가 이동현 경기지사의 25만 원 지원 반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해석이 나오고 있네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본적으로
25만 원 제공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25만 원을 받아서 진짜 소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여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20%에서 30%는 빼고 하자. 그러니까 네. 일종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김동연 지사가 당의 세력은 없어요. 없지만 나름대로 대권에 대한 의욕이 있는 네.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유연하게 나오는 거는 본인도 역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중도를 견인하고 합리적인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25만 원은 보편적인 상표권 지원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네. 그게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보인다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차등 지원이든 선별 지원이든 어려운 사람에게 소비 진작의 차원으로 상징성이 있잖아요. 25만 원. 이거는 이재명 표 네네. 25만 원이다. 아마 그거를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민생을 적극적으로 좀 챙기는 듯한 이제 모양새.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좀 넓게 유연하게 좀 포용하는 그런 모습, 네, 그런 스탠스를 보여줬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제 이 정책은 민주당이나 진보 내부에서도 약간 이제 이견이 있는 정책인데요. 네. 좀 이제 비판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현금 원래 이제 애초에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13조 원이 들어가요. 네. 그리고 2022년 2월 달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을 때는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까지 가장 초유의 경제 이슈가 그때 고물가 이슈였거든요. 근데 고물가일 때도 25만 원을 지급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총선을 전후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계속 이제 25만 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은 비판적인 분들이 보기에는 약간 이 뭔가 현금을 지원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게 차등 지급이든 뭐 그냥 뭐 일부만 지급하든 결국은 핵심은 현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치적인 효과는 야,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기니까 우리한테 돈 주는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질 거라고 생각돼서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선별로 지급하든 뭐 50%한테 지급하든 30%한테 지급하든 네. 이렇게 지급하든 이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약간 경제학적으로 보기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원래 좀 SOC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분들한테 뭔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한다든가 근데 지금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러저런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순간 선별이든 차등이든과 관계없이 이제 뭐랄까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이기니까 뭔가 돈이 들어오는구나 그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걸 받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이 경기도지사 얘기해서 이게 한다기보다 김동연 이제 지사도 뭔가 좀 이제 그동안은 실은 정치적 입장을 이걸 좀 분명히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또 대선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조금은 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포지션을 분명히 하려는 그런 흐름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네, 벌써 이제 대선이 다가온다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는 시점이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